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다룬 초대교회사를 다루었죠. 자, 오늘부터 중세시대, 중세 역사와 함께 중세교회사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전체 세계사를 크게 4개의 시기,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까지의 고대, 그리고 동로마 제국, 바로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 함락되는 1453년까지 다루는 중세,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는 1789년까지를 근대, 현대, ING죠. 지금도 계속되는 이제 시대.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총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장구한 역사 산책, 역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중세로 진입을 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신도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총 15권의 책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그 이후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책 2권을 썼습니다. 그 책 바로 로마가 멸망한 이후 중세 역사를 기술하면서 첫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걸 동일하게 느끼는데, 그럼 왜 그런가? 왜 중세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게 신도 불가능하다, 이런 우스운 소리가 나오는가? 자, 고대 역사는요, 바로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그 뼈대, 생산의 그 뼈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을 조금씩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중세는 그 갖다 붙일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오락에서 두더지 게임과 이제 푹푹푹 뛰어나오는 이제 역사들이 막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 중세 역사를 흔히 뭐 군웅할거라든지 뭐 영웅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착각과 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시대는요, 옥은 없고 돌들만 서로 부딪힌 시대였다. 그러니까 인류는 없고 이류, 삼류끼리 치고받고 한 시대였기 때문에 싸울 때도 뭐 전략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막 백병전식으로 막 싸운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세 역사, 이 중세 교회사를 다뤄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쉽고 또 재밌고 유익하게. 어쩌면 이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름의 기준을 좀 세워봐야 되는데, 자, 우리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476년 서로마죠.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그러니까 중세 역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해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세 역사는 이제 로마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흔히 중세 1000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476년부터 1453년, 대략 1000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우리가 단순 세계사가 아니고 교회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좀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을 좀, 또 사람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 흔히 대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불리는 이분이 왜 대제인가? 바로 서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샤를마뉴라고 하는 이제 샤를마뉴, 바로 지금의 유럽 대륙의 본토,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 대륙 본토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정치도 잘했고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이 샤를마뉴에게 사라진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
영화가 다시 이 샤를마뉴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그 해가 바로 800년입니다. 중세 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하면은 로마 교황이 이 프랑크 왕인 샤를마뉴에게 황제의 관, 없어진 서로마 황제의 그 관을 씌워준 거. 그래서 황제가 탄생하는 거. 이게 이제 최고 이벤트이고 그 해가 800년인데 흔히 역사를 연도를 외우는 암기 과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그 연도가 바로 800년입니다.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두 명이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스 3세인데 이 두 사람은 교황입니다. 자, 그레고리우스 7세 이 교황은요. 자, 우리 중세 역사는 이제 화두가 딱 이겁니다. 바로 세속의 권력의 정점인 황제와 그 영적 권력의 정점인 교황. 그러니까 황제권과 교황권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센가 그 기싸움. 요거 이제 중세 천년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당시 황제인 하인리 3세를 완전히 꿀리죠. 무릎 꿇립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황제가 교황 밑에서 무릎을 꿇은 1077년 굉장히 유명한 해죠. 자,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해서 교황의 권위가 정점, 최고점에 이르는 때가 바로 교황 이노센트 3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천년의 역사, 자, 신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고 하는 중세 역사를 나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로 잡고서요. 그 사이에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사 이것도 이제 로물루스, 로마주의 창건자, 그리고 서로마주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그 사이에 옥타베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이정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등장한 요 시기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겠죠.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중세를 열어젖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요것은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하면서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중세가 개막했다. 이 정도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 안 했어도 충분히 들어보았던 얘기입니다. 자, 이후에 유럽은 이제 로마인들이 야만적으로 부르던 이 게르만족들이 펼치는 아수라장, 물론 서유럽에 해당하겠죠. 동유럽은 비잔틴 제국의 이름으로 계속 이제 어쨌든 명맥을 계속 이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쪽은 이런 아수라장, 약육강식, 흔히 말하는 동물의 왕국이 되죠. 지도와 함께 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연두세 이쪽은요, 비잔틴 제국의 이름으로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하지만 서쪽 로마 약간 옅은 보라서 이 지역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제 동고트, 서고트, 롬바르드, 반달, 부르군트 이런 족들 이게 다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이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동물의 왕국 아수라장, 야국강식 아사리판이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 정리가 되면서 나름의 구획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 고트족은 이제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으로 나뉘는데, 자, 서고트족은 지금의 스페인에 정착해가지고 현대 국가 스페인의 조상이 됩니다. 서고트족. 자, 그리고 동고트족은요, 이탈리아 본토를 차지하게 되네요. 알짜배기. 바로 로마 제국의 본토인 이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동고트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크족은 바로 이 유럽의 본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그리고 이러한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이 유럽 반도 전체를 차지한 게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 자, 그리고 반달족은 쭉쭉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북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여기에 반달 왕국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롬바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탈리아 북서쪽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롬바르디, 여기서 제일 큰 도시가 밀라노죠. 밀라노가 속해 있는 주가 바로 롬바르디아 주입니다. 롬바르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롬바르디아 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밀라노인데, 롬바르디아 주, 그게 바로 이 롬바르드족에서 나온 말이죠. 롬바르드족은 이 이탈리아 북서쪽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족과 섹슨족은 함께 영국으로 가가지고 앵글로 섹슨족으로 뭉치죠. 그래서 브리타니아로 불렸던 이 로마의 속주역에는 바로 앵글로 섹슨의 나라, 그래서 잉글랜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르군투족,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동쪽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부르군투 또는 부르고뉴, 와인으로 유명한 부르고뉴 이 지역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게르만족 일파들이 각각 구역 정리를 하면서 각 지역에 땅 따먹기를 하면서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전부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우리가 이걸 하나씩 각 종족들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정착하는가, 각 종족의 이동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일단 정리해 놔야만 그게 뼈대가 되어서 우리가 살을 붙이면서 중세 역사를 이해하는 그 뼈대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세계사 강의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 주제를 가지고 총 7, 8번의 영상으로 각 종족들의 이동 과정, 그게 현대 국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강의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좀 늦는 듯 하지만 이렇게 가야만 중세 역사를 나름 제 머릿속에 구획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럼 그들은 왜 이동했는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그 촉발한 게 바로 훈족입니다. 훈족의 대이동. 이 훈족이 누굴 치는가? 바로 동고투족을 치고, 동고투족이 바로 서고투족을 치고, 이 서고투족이 이제 로마 제국 국경 안으로 떼거지로 밀려오게 되죠. 이후에 이제 서고투족을 시작으로 이제 뚝에 한 지점이 뚫리니까 뚝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달족, 프랑크족, 부르곤투족, 롬바르족 이런 종족들이 떼거지로 들어오게 된다. 자, 그 시발점은 바로 서고투 쪽에서 시작하고요. 이 서고투 쪽에 들어오면서 당시 동방의 로마 황제였던 발렌스 황제가 이 서고투 쪽과 전투를 하죠. 그게 바로 하드리아노플 전투가 되겠습니다. 378년 하드리아노플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훈족이 동고투족을 몰아치고 동고투족이 서고투족을 치면서 서고투족이 로마 제국의 국경이 이렇게 되는데, 이 도나우강 국경을 치면서 바로 하드리아노플, 지금의 에디르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드리아노플,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바로 로마 황제 발렌스와 그리고 서고투족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이 전투에서 서고투족이 이기죠. 그 로마는 2만 명의 군사가 다 죽고 황제는 이제 전사하게 된다. 불에 타 죽는다. 자, 그 이후 이제 로마는 급전직하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30년 후 로마가 서고투족 족장인 알라리크에 의해서 털리게 되죠. 410년 1차로 털리게 되는 게 410년 서고투족 알라리크에 의해서. 그 다음에 45년 후인 455년 반달족에 의해서 또 털리죠. 반달족의 족장 겐세리크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476년 자, 오드아케르에 의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제위에서 내려오면서 장구한 100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고대가 막을 내리고 중세가 개막을 하게 된다. 자, 우아한 문명놀이라고 하는 이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동양인과 서양인 모두에게 발견되는 이 공통적인 병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뭐냐? 나 이외에 다른 민족을 하찮게 보는, 열등하게 보는 건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중화, 가장 우수하고 주변 동서남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랑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인도 이 그리스인 이외에 나머지 그리스말을 할 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전부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리안. 중국은 오랑캐, 그리스 사람들은 바바리안. 자, 역시 그리스 문명의 계승자인 로마인 역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맛보지 못한 이 라인강 건너편에 사는 게르만족을 야만족으로 불렀죠. 그리고 로마가 펼친 이 무수한 정복 전쟁도 나름 미개한 민족을 계몽시킨다는
나름 신성한 사명감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가 정복한 세계가 이랬습니다. 바로 로마의 국경이 북쪽에는 라인강을 따라서 있던 라인강 전선, 그리고 도나우강 전선 이렇게 있죠. 이 도나우강 전선의 일부가 뚫리면서 바로 하드리아노플 전투, 여기서 이제 서구쪽과 일전을 벌이게 되죠. 어쨌든 라인강 건너편 여기에 있는 게르만족을 로마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바로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당연히 게르만족도 야만인의 불명예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게르만족 역시 자신들이 로마 제국을 차지하고 아직 국경 바깥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웃, 이 슬라브족에게 야만족이라는 불명예를 떠넘깁니다. 토스해버리죠. 자, 하지만 4세기 중반 로마가 야만적으로 개무시하던 이 게르만족 일파인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 안으로 밀물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휩쓸고 들어오면서 더 이상 로마는 한가롭게 우아한 문명놀이를 즐길 수 없게 됐죠. 자, 그럼 이 게르만족은 누구냐? 자, 오늘날 이 유럽인의 조상은 바로 인도 유럽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도 유러피안이라고 하는 인도 유럽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유럽인들의 조상인데, 이 인도 유럽인은요, 흑해,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북방 초원을 본향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번 지도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흑해죠. 흑해, 여기 이제 카스피해입니다. 흑해, 카스피해. 당연히 여기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여기 북방 초원, 여기를 정점을 해가지고 인도 유럽인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쭉쭉 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간 게 이제 게르만족의 이제 뿌리가 됩니다. 이 동쪽으로 가서 인도 쪽에 정착하는 게 바로 이제 아리아인들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인도 유럽인 전체를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 흐름에서 동쪽으로 가서 인도 쪽에 가서 정착하는 이들이 바로 아리아인이라고 하죠. 나중에 우리가 인도 아리아인들, 인도 유럽인들의 그 이동 과정, 또 이들의 그 유목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자, 이들의 그 흐름 가운데서 특별히 주전 2000년경 고대 인도 유럽인의 일부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이주해 왔는데, 게르만족은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다. 여기 스칸디나비아 있죠.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다시 인도 유럽인 여기에서 바로 쭉쭉 해가지고 여기로 간 사람, 여기에서 이제 게르만족이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죠, 바로. 자, 그러다가 주전 6세기, 3세기 경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온이 엄청 내려갑니다.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지역 어때요? 굉장히 춥죠. 그러니까 주전 6세기, 3세기 이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온이 엄청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엄청 추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인 유럽 대륙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죠. 이동할 즈음 이들은 가장 먼저 철기 시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앞선 철기 문명으로 이미 유럽 대륙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 켈트족을 가볍게 제압을 했죠. 켈트족은 뭐 그 당시까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앞선 철기 문명으로 이 게르만족은 유럽 대륙을 싹 접수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의 분류를 할 때 이제 북게르만족, 서게르만족, 동게르만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이동과 함께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북게르만족은요, 춥지만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스칸디나비아에 남아있던 종족이 바로 북게르만족이죠. 여기에는 이제 앵글족, 주트족, 덴마크족, 노르웨이족, 스웨덴족이 해당하고요. 서게르만족은 이제 독일 북쪽에 있는 엘베강, 그리고 라인강 그 사이에 이주하는데, 여기에는 프랑크족, 섹슨족, 슈바벤족, 튀링겐족, 알라마니족이 해당됩니다. 동게르만족은 이제 오데르강 동부에 정착한 사람들인데, 바로 부르군트족, 반달족, 롬바르디아족, 그리고 게피다이족, 고트족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뭐 지도와 함께 간략히 보면요, 바로 이 지역 스칸디나비아 그대로 남아있던 게 바로 북게르만족, 그리고 라인강과 엘베강 사이에 정착한 게 서게르만족, 그리고 오데르강 동쪽 여기가 바로 동게르만족이 되겠습니다. 자, 북게르만, 서게르만, 동게르만, 이 게르만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주전 1세기 중반 바로 로마가 낳은 최고의 영웅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라인강을 경계로 로마의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히죠.
이러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영웅으로 부상을 하고 이때 그 인기를 바탕으로 삼두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후 종신 독재간 황제가 되려고 하다 결국 암살되는데, 자, 그가 이제 넓힌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넓힌 영토가 어디인가? 바로 지금의 유럽 본토 전체, 여기가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가 넓힌 영토입니다. 카이사르 이전의 로마 제국의 영토는 바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있는 이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역. 근데 이 북쪽을 해가지고 라인강을 경계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 먹게 된다. 자, 하지만 라인강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하지만 라인강 건너편에 미지의 종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카이사르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서 이 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켈트족과 같은 일파라 여겨서 형제라는 뜻의 라틴어 게르마니로 부릅니다. 그들을. 그래서 게르만족은 이렇게 당대 최고의 영웅인 카이사르가 지어준 이름으로 위풍당당하게 역사 무대에 등장하죠. 하지만 주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바로 양자처럼 아끼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죽죠. 자, 그리고 이 카이사르가 없는 로마군은 예전과 달리 무척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은 연합해가지고 로마에 맞서 전쟁을 한다. 그게 바로 주후 9년, 이 게르만족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이죠.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라고 합니다. 바로 아르미니우스가 이끄는 게르만족 연합군이 로마군을 이제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자, 그 이후 이제 라인강, 엘베강 유역은 확실히 게르만의 땅이 되고 로마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됐죠. 바로 이와 관련된 이때 있었던 전투, 토이토브루크 전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원하면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바바리안, 바로 이 사람이 당시 전투를 이끌던 게르만족의 영웅 아르미니우스인데,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물을 보시면은 당시 상황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투족의 사도로 불리는 울피라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게르만족 이동 중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은 바로 동게르만족에 속하는 반달족과 이 고트족입니다. 이 반달족은 나중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고트족은 나중에 이제 동고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본토, 그리고 서고트는 이제 스페인에 정착을 하게 되죠. 반달족은 아프리카, 서고트족은 이제 스페인,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반도. 이들이 전부 이제 바로 동게르만에 속하는 이제 종족인데, 바로 이들은 누군가? 바로 341년경 이 아리우스파 전도사인 울피라스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정통 신학이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 울피라스 자체가 바로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은 종교는 기독교에서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는 아리우스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고트족과 반달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게르만족 전체의 이 아리우스파 기독교가 퍼지게 되죠. 어찌됐든 이제 게르만족이 대이동하기 전에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 그나마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왜냐? 어쨌든 이단이었지만 공통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고, 만약 안 그랬다고 하면은 이들의 침공에 의해서 더 처참한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이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피신을 했고, 이제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 이들은 교회 안에 피신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울피라스에 대해서, 고트족의 사도로 불리는 울피라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제 고트족이었고, 게르만족 중 가장 먼저 개종한 게 고트족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고트족의 사도라 불리는 울피라스가 펼친 정열적인 선교 사역의 열매였던 거죠. 이 울피라스의 부모는요, 3세기 말 고트족의 포로로 잡혀간 이 갑바도기아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울피라스는 311년경 바로 고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 울피라스는 바로 고트어로 작은 늑대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는 완전한 고트인으로 자라게 되는데, 332년경 이 고트족의 사절단 일원으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9년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341년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인 유세비우스, 당시 아리우스파 기독교의 수장이었죠.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유세비우스로부터
고투족 감독으로 임명을 받고 고향으로 가서 383년 죽을 때까지 정열적으로 고투족 복음화에 힘쓰게 됩니다. 그의 최고 업적은 뭐니 해도 이 성경을 고트어로 번역을 한 거고 또 고트 문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게르만어로 기록된 최초의 저술이라고 하죠. 그는 성경을 다 번역했는데 재미난 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수족들이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전쟁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다지 이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해서 이 두 권은 번역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고투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고딕 건축물이죠. 우리 프랑스 랭스 대성당,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 그리고 독일의 쾰른 대성당, 3대 고딕 건축의 성당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투족 정말 대단해 한번 엄지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딕 양식, 중세의 대표 양식인 이 고딕 건물, 고딕 양식이 이 고투족에서 유래했다는 건 역사가 만들어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중세 때 유행했던 양식을 폄하하기 위해서 야만족의 대명사인 이 고투족과 연관해가지고 고딕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4세기에서 6세기경 이 고투족의 문화는요 매우 낙후되어 있었어요. 뛰어난 건축 기술은커녕 이 제대로 된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서거투족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당시 로마 황제인 발렌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SOS를 치죠. 바로 이 서거투족의 이동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민족인데 375년경 당시 다키아 초원에 살고 있던 서거투족에게 급보가 전해지죠. 바로 훈족이 동고투족을 전멸시키고 계속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자신보다 한 수 위, 아니 몇 수 위인 이 동고투족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짐을 챙기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인 발렌스에게 SOS를 치죠. 자, 조건은 뭐냐? 우리가 제국 내에서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제국 군대에 복역한다는 조건으로 이주가 허락되죠. 이렇게 서거투족 난민은 로마 제국 국경 지역인 모에시아 그리고 트라키아 일대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376년경 양의 탈을 쓴 서거투족은 로마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2년 뒤 양의 탈을 벗어 던지죠. 그들은 우리를 심하게 차별대우해서 그렇고 착취해서 그렇다 이런 분노가 폭발한 것이겠지만 또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야만족이 야만족스럽게 행동했다 또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2년 후인 378년 이미 수차례 언급한 이 하드리아노플 전투가 벌어지고요. 이때 로마 병사 2만 명이 전사하고 황제도 불에 타 죽고 이때 전투는 바로 2차 푸에니 전쟁 때 한니발에게 당한 칸나의 전투 이후 600년 만에 로마가 당한 최대 굴욕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 보병은 맥없이 무너지면서 이때부터 강군, 최강 군대의 왕좌는 게르만 기병에게 넘어갑니다. 이제는 보병의 시대에서 기병의 시대로 이제 역사의 물줄기가 전쟁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작은 균열 하나로 댐 전체가 무너지듯이 이 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각 종족의 이동 과정과 정착 후 벌어지는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